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계속 내리겠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20에서 40cm, 일부 지역에는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가 계속되면서 중견 건설사들도 올 봄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 만큼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꺼냈는데요. 이 내용들 뉴진수 코너에서 각 분야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고요. 민주당 부산 경남 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 진용 구축을 마무리하는 등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의 송파갑 출마 요구를 받지 않기로 해서 추후 행보에 관심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공천 배제를 통보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분석 평가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사건 사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에 발생했던 그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 초등교사 이분의 순직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이 피해자 오빠, 친오빠 분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려주셔서 좀 주목이 되고 있네요. 네, 이 피해자인 초등교사 오빠가 지난해 8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울 병원으로 가면서 느꼈던 감정. 이미 아버지가 그 전해 돌아가셨는데 하늘이 무너진 듯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를 보고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던 그 순간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악플이 달려서 그 댓글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 등을 토로했습니다. 도를 넘는 댓글도 일부 있었죠. 그러면서 이 피고인의 그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움을 표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온전하게 앞으로 잘 살아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 오늘 진행된 이 동생의 순직 심사 합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바람까지 더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논의 중인데 유족들에게 아마 그 내용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들어오면 소개해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가해자 최윤종. 지난달에 1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당시에 바로 항소하겠다 했더라고요. 일단 최윤종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범행의 고의, 정확하게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통상적인 즉 형법상의 살인보다 법정형 자체도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는 모살, 고살 등 살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형 기준상 5가지 유형으로 살인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에 해당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살인죄의 초범이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반면에 이
3유형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네네. 최윤중 입장에서는 살인의 고의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다투고 싶은 모양입니다. 즉 성폭행의 의도나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치사, 죽음에 이른 행동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강간 치사나 뭐 강간 미수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이 부분을 노리고 항소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강간 살인이 인정된다고선 치더라도 무기징역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이다 보니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항소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최윤중이 항소심에서 상당한 반성을 하고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않는 한은 형이 감경되거나 네. 죄명 자체가 법리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 항소심은 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그 오빠분께서 올리신 글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날 이후로 삶이 멈춰버렸고 또 이 최윤종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 얼마나 지금 심정이 미어지시겠습니까? 하여튼 네네. 항소 일정도 한번 살펴보고 순직 여부도 소식을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이요. 사장 몰래 배달 주문을 200건 넘게 취소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던데 우선은 배달 주문을 200건 넘게 취소 알바생이 뭐 사장이랑 사이가 안 좋았나요? 왜 그랬나요? 이 자영업으로 식당이나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 네네. 이 사연 들으시면 황당해하실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2021년 3월부터 7월경까지 부산에서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합니다. 네.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이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서 네.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주문이 너무 밀려서 그랬나요? 아니면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왜 그랬나? 뿐만 아니라 60차례에 걸쳐서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꿔뒀답니다. 본인이 임의로요? 예. 오. 사장님들이 들으면 뭐 혈압이 오르실 것 같은데 네네. A 씨가 변명하기로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업주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네.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 주문 취소와 관련해서는 손님이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는 경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A 씨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네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사안은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피해가 상당히 크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바로 뭐 그 전에 그런 유사한 네.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끝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절도범이 형사에게 90도 인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서로 아는 사이였나 봐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잡고 보니 아는 사이였습니다. 네, 무슨 내용입니까? 40대 A씨가 지난 11일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가서 현금 10만 원과 기금속 등 총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 빈집털이를 한 것이죠. 이튿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기본적으로 빈집털이 사범의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범인 특정 절차부터 먼저 밟게 되죠. 그렇죠.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그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 비경위가 가만히 CCTV의 피의자를 보니까 네. 아는 사람 같아 보인답니다. 오. 자세히 알고 봤더니 네. 6년 전에 빈집털이를 하다 자신이 잡은 A씨와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인적 사항이 곧바로 특정되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경찰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검거를 하는 편인데 무엇보다도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네. 검거는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적 사항이 특정된 이상 상당히 신속하게 범행 3일 만에 A씨를 검거하게 됐는데 네. A씨를 검거하면서 비경위가 A씨에게 딱 등장하자마자 A씨가 90도 인사를 하더랍니다. 본인도 체념했나 보네요. 네, 체념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경위가 네. 내가 왜 왔는지 알지? 그랬던 A씨가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로 답을 하면서 네. 전반적인 자백을 다 해냈다고 하는데 A씨가 지난해 9월에 출소한 이후에 인력사무소 등에서 지낸 것으로 밝혀졌고 비경위는 면식범이라서 예. 뭐 타지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나 작물 처리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네. 평소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검거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또 뭐 평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금은방에서 이제 또 절도범이었는데
하는데 또 마침 경찰이 보더니 얘 딱 이래가지고 잡아왔다고 하던데 베테랑 형사분들은 촉이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네네. 이제 변호사님도 강력팀에 계셨었고 형사 출신이시니까 수사 현장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얘구나 이렇게 직감하는 그런 사례 혹시 있었나요? 빈집털이범이나 특수한 유형의 절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그 전부터 관련 범행을 반복해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 프로파일링 해온 사건들부터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남기고 간 흔적과 상당히 유사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검거했던 인물이 같은 범행을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당시 강력팀의 초짜라 그런 경험이 적었는데 같이 근무했던 강력팀 다른 팀원들은 곧바로 이 사람임을 알아보고 인적사항이 특정됐으니까 하루 만에 내지는 그날 당일날 바로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피의자가 체념하고 순순히 끌려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인사를 많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보면. 경찰도 반갑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을 잡아 넣은 경찰이긴 합니다만 서로 실랑이 벌이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미운 점 고운 정이 쌓이거든요. 다른 경찰보다는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인사하고 범행 자백하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왜 그만하고 타 이제 하면서 옆에서 뛰면서 갑시다 이러면서 뭐 서로 아니까. 현실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범인은 정말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동네에서 하면은 딱 경찰분들은 봤을 때 얘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탁 촉이 있고 그러면 또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가 또 있군요. 자, 또 다음 내용이요.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 설 연휴 기간에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다가 체포된 이런 황당한 사연이 SNS에 올라왔던데 탈주범인가요? 왜 수갑을 차고 있었나 궁금하네요. 이 사연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이 A씨가 식당에서 한쪽 손목에 경찰용 구형 수갑을 차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봤는데 A씨가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불러내서는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봤더니 A씨가 친구한테 있던 거 빌렸는데 아직까지 못 뺐다고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친구한테 빌렸다고요? 뭐 친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빌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A씨한테 이 경찰 제복법이 신설돼서 유사 경찰 장비 착용하면 형사처벌된다라고 알려줬더니 A씨가 놀라면서 이것도 진짜 경찰 수갑입니까? 라고 대못하래요. 그랬더니 경찰이 진짜 수갑이 아니어도 수갑은 수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경찰 제복법 위반 혐의로 붙잡게 되었는데 이 사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도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는구나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인은 왜 그걸 뭐랄까 액세서리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차고 나와서 있었는데 그 덜렁덜렁거리는 게 아니 이게 뭐 죄가 되나 싶었을 테고 하지만 이게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낯선데 경찰 제복법이라 하셨잖아요. 수갑 말씀하신 거 그리고 경찰 장비 혹은 경찰 제복도 포함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유사한 거라도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찰 장비 및 경찰 제복에 관한 법률인데 등록되지 않은 자가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판매해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경찰 장비를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 유사 경찰 장비 그 규제 대상이 폭넓지는 않습니다. 이 수갑, 방패 그리고 권총형 허리띠, 경찰용 차량 4가지 한정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찰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 경찰 장비와 유사한 장비들을 착용할 경우에는 곧바로 입건될 수 있고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찰 장비의 무분별한 유포로 인해서 경찰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이와 같은 법령이 제정돼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오래 시행되어 온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혹시 경찰차도 내 차 그냥 재미 삼아서 경찰 일반 순찰차랑 비슷하게 꾸며도 안 되는 유사하게 거고요. 꾸밀 때는 유사 경찰 장비 규제 대상인 4가지 장비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질문들도 들어오고 의견도 주시는데요. 김종문님, 구형 수갑은 클립을 나비 모양으로 꽈서 풀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구형 수갑의 경우에도 개선된 이유가 쉽게 풀려서가 아니라 한번 채웠을 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업무 수행의 원활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 신형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지 쉽사리 풀지는 못합니다. 보통 이 검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경우는 화장실을 가겠다든지 다른 데 가겠다고 해서 잠시 풀어졌을 때 도주하는 경우지 본인 스스로가 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영화네요.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거네요. 1918님
아까 베테랑 형사의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니 경찰관 눈썰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시고요. 7910님 오늘 사건 사고 소식 들으니 꼬리 가리면 잡힌다는 속담이 떠오르니 하시고요. 2112님 학교 앞 문구점에서 수갑 모형 파는데 이것도 참면 범법인가요 하시네요. 그거는 애들용이라서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장난감인 거잖아요. 그거는 경찰 제복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경찰 제복법의 규제 대상은 언뜻 보기에는 실제 경찰 수갑 구형이든 신형이든 경찰 업무 수행에 혼란을 줄 정도의 이런 장비여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뭐 문구점에서 파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자,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부동산 PF 부실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위기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만큼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4월에 연쇄 부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니까요 몇몇 중견 건설사들도 올 봄을 넘기기 어렵다 뭐 이런 소문이 돌 만큼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던데요. 네, 지금 대체 자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그 한국경제인협회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한 77%가 어렵다고 답을 했고요. 한 17% 정도가 우리 좀 여유 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자도 지금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태영 사태에서 아시다시피 그 임금 체불 현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사 공장이 안 돌아가면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여러 개가 안 것이지. 그러니까 이 임금 체불이 액이 우리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그중에서 이제 또 건설 현장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그 위기설에 대한 그런 어떤 신호인데요. 일단 4월 위기설이 왜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그 4월 15일이 그 기업회 법인체들의 감사 보고서 제출 디데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PF 현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들을 갖다가 감사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 외부 감사 법인들이 이제 또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까? 진단 결과가 딱 나오겠죠. 촘촘하게.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조금 약간 뭐 금감원이 발표는 계속 하고 있지만 도대체 PF 부실이 어느 수준이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잘 모르잖아요. 느낌만 있지. 근데 그게 나오고 나면 이제 조금 가시화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4월 위기설의 이제 근원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그동안 하고 있고 또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건설업계에서 하시지만 실제로도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난 건설사가 꽤 많나요? 그렇죠. 벌써 올해만 해도 종건사가 5군데 부도가 났고요. 또 여러분이 그 일반 폐업도 또 한 뭐 500군데 이상이 또 폐업을 했습니다. 뭐 부도가 난 건 아니고요. 그 여러분이 아시는 뭐 브랜드 중에 뭐 신일 해피틸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대우산 종합개발에서 하는 그 이한 건설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법정 관리나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금감원장께서. 그 한계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라.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현상들이 좀 문제가 있는 현장이나 그런 현장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은 조금 정리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라 이런.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사 자금 사정은 그럼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건지 궁금한데 뭐 원자재 값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원인이죠. 일단 계약을 했었을 거고 분양 원래 이제 우리 PF 현장이나 부동산의 현장의 기본은 분양입니다. 팔려야 되죠. 우리가 뭐 치킨집을 차려도 매출이 나와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 가격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잡고 뭐 분양가를 책정을 했었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미분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태영건설 부도 사태에서 보다시피 부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태영건설 그 워크아웃을 한 것처럼 건설사들의 현장들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고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겪었던 그 신용 경색이 아직도 완전하게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조달 금리가 너무 강합니다. 등급이 한 A급 이하만 되더라도 9%에서 14%의 금리를 들고 조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한 그 건설사들이 지금 고충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연장할 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가지고 그걸로 일단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통 평균 잡으면 10% 정도 라인일 거예요. 그러면 벌써 10% 수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2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양이 또 시장에 살아났으면 좀 이게 팔려서 갚을 텐데 쉽게 좀 안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지는 어떤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진단해 주실까요?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처음에 레고랜드 때도 뭐 여러 가지 대책 85조 지금 최근에도 발표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장이 한계 기업 그리고 정상화될 때는 살릴 거고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대주협력단 이 부분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의 어떤 뭐 정당성이나 또 필요성이 없는 현장들에 대해서 뭐 하냐 마냐 이렇게 대주단에서 또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해가지고 연체 유예 이자를 좀 유예해 주고 그래서 일단 숨돌리기인데 이게 이제 단점도 있죠.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임시 이제 숨돌린 거고 그래도 뭐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PF 현장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해 줬을 때 부실이 좀 징후가 있으면은 그 대손 충당을 받기 위해서 손실로 처리하는 어떤 그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라고 지금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2분기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랑 연결돼서 또 그 PF 사업장의 부실의 어떤 액수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공사 채권도 있고 외상 채권도 여러 가지 대출 뭐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현장별로 이제 살릴 현장 또 정리할 현장을 구분해서 그 와중에 추가적인 게 뭐냐면 좋은 점은 또 하나 있는 것이요. 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가지고 상각 처리해서 좀 정리를 할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 조금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융회사는 만약에 이런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손실 확정 안 하고 인식 안 해두면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금감원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부실 현장들이 이제 고스란히 수면 위로 나올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나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실 현장 빨리 정리하고 우량 현장들은 살리고 이래서 조금 좀 계속 말만 나오면 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정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해서 제가 볼 때 2분기에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줄도 서나면 안 되니까요. 네네. 자, 지금 이런 건설업계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은 우리 경제 전반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수습 방안도 마련돼야 할 텐데 금융당국이 이제 관련 대책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리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밝혔는데 금감원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그러면 이 PF 이걸 꼽은 배경부터 한번 살펴주실까요? 1금융기관은 좀 예외인데요. 2금융기관들이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출을 좀 너무 많이 했습니다. PF 현장에. 특히 그 브릿지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이제 화랑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판단해서 좀 무리하게 대출한 어떤 기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기억 더듬어 보시면 새마을금고 한번 있었잖아요. 일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뭐 다른 저축은행도 또 뭐 대출 금지를 할 정도로 돈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든지 또 나머지 이 금융기관도 조금 수면 위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탈사 한 군데하고 증권사 한 두세 군데가 계속 이제 좀 리스트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건설사도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영도 그렇지만 롯데도 뭐 어렵지 않겠냐는 자꾸 얘기도 나오고 이게 연결성이 있는 것이 사업장 하나에 대해서 건설업자가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있고 대출기관이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문제가 됐을 때 벌어질 일은
건설사도 문제가 되고 대출 기간도 문제가 되고 시행자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분양 중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양은 다 안 됐지만 뭐 한 30% 분양이 됐어요. 그럼 거기 분양을 받으신 또 우리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해가 일파만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한번 유동성이 경색이 벌어지면 이게 또 풍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 정부에서는 이것이 좀 과대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확장돼서 경제 심리를 좀 너무 위축시키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착륙 정책을 뭐 우리 레고랜드 사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나마 태형 하나로 일단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터질 때는 터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표현에서 한계 기업은 책임져라 이 표현이 그럼 이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있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말씀 주신 이 연결성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면 건설업계도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쉽게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가격을 좀 받쳐줬잖아요. 뭐 건설사의 어떤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있고 실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 수요만 갖고 시장이 100% 움직이지 못하고요. 투자 수요가 앞서가고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다 따라가겠다. 미래에 대해서 뭐 시장 가치가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고 판단되면 따라 붙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벌어진 사업장 현장들에서 분양자들이 지금 시장 말씀 주신 대로 미분양이 서울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다들. 근데 작년에 완판된 현장들이 뭐 동작구 이렇게 좋은 데들도 지금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뭐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하고 이런 데서는 좀 분양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부산에서 최근에 또 분양가 자유로다 보니까 어느 현장을 한 분양가를 좀 높게 해가지고 좀 고급으로 지었어요. 했는데 청약률이 0.2대 1로 왔습니다. 0.2대 1이요? 네. 반면에 또 최근에 서초동에 했던 그 메이플 그거는 그 570대 1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희소성 있는 어떤 인기 지역을 빼고는 특히 이 지역은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 쌌거든요. 저렴했거든요. 시세 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그 강북 지역에 그 분양가도 좀 높지 않습니까? 자율화로. 거기도 이제 미계약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현재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기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결론은 조정이 되는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가 좀 하향화 속으로 시장이 좀 조정되면서 가지 않을까. 정부도 그걸 예측하고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탠스가. 교수님께서 그 집값이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아직 최저점이 안 오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연말에 왜 그 미국이 고금리 짧은 시간에 많이 올리면서 연말에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주택가격이 많이 좀 급락을 했죠. 수도권은 거의 뭐 50% 급락을 했고 서울도 30에서 35% 하락을 했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도에 한 해 가격을 좀 올려주면서 그 회복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고 90%까지 회복한 데도 많고 그리고 수도권도 뭐 80% 85% 회복을 하니까 수요가 다가서기에 또 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생각해 보시면은 신생아론이 나왔잖아요. 신생아론이 만약에 현재 주택 가격이 적정하다고 했다라면 작년 봄 여름처럼 특례보금자리처럼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현상이 약해요. 약하다는 얘기는 특례보금자리로 할 때는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였고 지금 다시 회복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시니까 부담을 느낀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많은 지금 시장 환경입니다. 아직 이렇게 움켜쥐고 있네요. 아직.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90에서 100에서 5, 6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0 갔으니까 10에서 30%의 폭이 갭이 생긴 거죠. 이게 조정하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 약간 시장이 좀 관망하면서 좀 지나갈 것 같아요. 그 정부가 일시 부동산 대책으로 안전진단 면제를 골자로 하는 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 방안이 조금 더 부동산 경기를 이끌 수 있다. 기폭제가 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 현장들이 지금 안 좋거든요. 시장이 재개발도 그렇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스마트해졌어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안전진단 면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면제가 아닙니다. 폐지도 아니고 네. 안전진단 연기입니다. 어떻게 좀 미뤄두는 거네요. 네, 사업 시행 인가일 전까지만 받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업이 좋아지고 우리 안전진단이 맞췄어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네. 음마 아파트 경우에 조합 설립하는데 15년 걸렸단 말이에요. 진단 통과됐어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실 때 시장에서 그걸 판단한 거예요. 아 이게 폐지도 아니었고 이게 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아직 통과를 못했고 그러면은 결국은 던진 거구나. 그럼 나중에 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업성이잖아요.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현장별로 막 추가 부담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건축 현장 조합은 노원구 이번에 좀 하나 해지했잖아요. 아예. 그런 현장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은 이런 거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사업 수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좀 풀어준 건데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조정기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때부터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건축을 많이 안 하다 보면 건축비가 원가가 건축 자재 값이 수요가 안 되면 건축비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그러면서 이제 조정되는 구간이 돼야 이제 다시 한번 이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완화 조치가 조금 시장에 효과가 있지 지금은 당장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이 좀 줄든가 아니면 사업 수익성이 있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에 따라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노면이 젖어 있는 만큼 도로에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 요금소를 막 나온 3, 4차로가 빗길 화물차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1, 2차로는 소통 원활하지만 이 사고 지점이 서서울 요금소 광장부에서 차로가 본선을 향해 급격히 줄어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고 차량 주변으로 크게 혼잡한데요.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더 올라와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눈길에 발생한 추돌 사고입니다. 강원권인 진부 1터널 부근의 사고 차량들 1차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3차로에 노면이 패이고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는데요. 이곳 정체 구간을 조금 못 간 노량진 수산시장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조기현 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추가 단수공천자를 발표했고요. 현역분들 단수공천자도 포함됐고 비명계 친문계의 일부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임 전 실장에게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송파갑 요청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뭘까요? 부위원장님. 공관위도 그렇고요. 당 주류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로 가시면서 이제 전략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전략 후보로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죠. 친문 전 정권에 책임 있는 분에 대한 것도 공관위원장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부나 공관위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전략 공천 지역이고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과거에 계속 뭐 지역구로 출마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략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여전히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 지금 임 전 실장께서 뭐 사실상 거부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뭐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거는 전략 공관위에서
거쳐져 온 사안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사전에 의사타진한 걸로 나는 인식한다. 받을까요? 아니면 당의 요구를 좀 받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은 예. 만약에 송파 쪽을 계속 민다 그러면 아예 출마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출마를 안 하지. 네. 그거를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송파를 출마를 하면 네. 임종석 실장으로서는 정치적인 미래도 어두울 거고 다음에 이제 그 중성동갑 지역에 어떻게 출마하겠어요. 송파를 출마를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차라리 불출마를 했으면 했지 송파를 받거나 그럴 일은 저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기훈 부장님, 지금 의정평가 하위 10% 통보받은 윤영찬 민당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에 대해서 절대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 전 실장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문 의원분들은 그렇게까지 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전 정부의 상징성도 있고 네네. 또 정치적 비중도 뭐 크신 분이니까 뭐 만약에 다시 원내에 들어오신다면 역할은 하시겠지만 네. 이게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계파적 갈등을 촉발하고 구심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 의도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고 뭐 대표나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계파적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전 정부에 계셨던 뭐 고민정 최고위원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뭐 이견이 없는 지역에서는 다 공천을 받고 계시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오든 안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갈등이 생길 요인이 있다면 생기지 임종석 실장 때문에 뭐 친문 세력이 규합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그 원내 진입 내지는 유리한 지역에서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현실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간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뭐 비명계 이른바 또 친문 이런 인사들 관련된 공천 어떤 잡음들 일부 나오는 것 두고 민주당의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말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당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원단장님 지금 원칙대로 하고 있다. 비명계 공천 학살 이런 거 없다라고는 했지만은 이 민주당 공천 상황 관련해서 원로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도 오늘 입장을 좀 냈더라고요. 공천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된 것 같다.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가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의견 주신다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각자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고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뭐 그거를 있다 한들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당장 이제 뭐 그렇다 아니다 이건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예방적인 조치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거나 날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소란이 발생합니다. 그 소란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들이대면서 본인들로서는 자기가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그런 이제 그 두 총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공정한 공천을 진행하기 위한 예방주사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늘 송갑석 의원께서요 하위 20% 통보 받은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다 이런 말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동의하시는지요? 과거에도 공천이 뭐 순조롭고 조용하게 지나간 건 없죠. 여야를 다 떠나서. 더군다나 뭐 현역 위원이 여튼 뭐 교체되거나 하위 통보를 받고 항상 공천 갈등은 있어 왔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과는 양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 그걸 공교롭다고 하는 측도 있고 의도되고 계획된 결과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는 측도 있고. 네네. 근데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던 분들이 대부분 다 하위 20% 내에 지금 통보를 받고 있고 네. 그분들이 그걸 직접 밝히면서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어쨌든 뭐 이명백 위원장 말씀도 하셨는데 이명백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결과는 12월에 다 나와 있었고 네네. 그것이 밀봉돼 있다가 이제 공관위원장이 들어선 다음에 그걸 받으셔가지고 네. 발표하고 통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하위 20%를 선정한 결과에 어떤 뭐 개입이 돼서 문제가 예. 생기거나 그거를 왜곡하거나 최근에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12월 달에 그런 평가를 한 어떤 평가 요소들 중에 그렇죠. 정성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네, 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위 20% 10%라고 평가된 의원들이 당원 일부에서는 뭐 특히 뭐 강성 지지자들이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평가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하위라고 민주당에서 이 정도 의원들이 하위 10%라고 그럼 다른 의원들은 네.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고 하면 네, 네.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전 양상하고 다르게 봐야 되고 지도부도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원론적으로 뭐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지금의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분들의 어떤 의문이라든가 네.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다 해소될 해소되기는 수는 어려운 어렵다.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천 과정에서 일부 지금 반발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은요. 지금 원단장님 부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좀 잡음도 있고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중심에 또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천명한 시스템 공천을 예. 공관위가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한 6분 정도가 그 이의 신청하면서 지금 앞에서 당사 앞에서 오늘 또 시위를 하고 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그 공천 신청했던 부산 진감만 하더라도 그 정성국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으셨어요. 네. 단수 공천은 어떤 경우에 받느냐가 명시돼 있어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그 경선 해보나 마나인 상황. 네네네. 그 상황에 단수 공천을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정성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도 그전에 없었고 명함도 안 돌렸고 선거운동 자체를 안 했어요. 네. 현수막 개첩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구 지금도 주소지가 남구신 걸로 알아요. 네. 근데 그분이 뭐 그 나름 이제 영입 인재로서 비례 공천을 받는 거라고 사실 지역 주민들이 생각했고 네. 정성국 후보가 어떤 분인지 아는 분도 잘 없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경쟁력이 가장 높아야만 경선을 하나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야만 될 수 있는 단수 공천을 받느냐. 그게 또 시스템 공천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관이 발표할 때 기자가 백볼에서 물어봤다는데 정무적 고려를 했다 그러는데 정무적 고려를 했으면 시스템 공천이 아닌 거죠. 네. 불공정한 공천인 거죠. 특히나 이 부산 진구 갑 같은 경우에는 19대 20대 21대 3% 차이로 보수당이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렇게 안 돼요. 나름 접전제예요.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샤이 민주당이 많고 부암 네. 단감 쪽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상대 후보는 서은숙 후보입니다. 민주당에. 예. 그분은 이제 구청장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하시고 지금 현 최고위원이시고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그러면 이분을 상대로 인지도도 높고 이제 그런 분을 상대로 지역 나름 조직이 있는 분을 상대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에 반하는 불공정한 공천에 이기는 공천 또 아닌 공천을 해버리면 왜 했냐 네. 이런 공천. 그러면 각 예비 후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사상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시스템 공천에 반한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경선 붙여달라고 하는데 이런 반발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부산 지역, 경남 네, 지역에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TK 지역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전략 네. 의원이 있는데 근데 최소한의 시스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공정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불공정한 공천들이 다 하나의 그런 스노우볼 계속 눈덩이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 전국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반론 일부 필요한 분이 계시면 반론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조와 지금 공관위의 어떤 결정은 지금 다르다. 달리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곳들이 참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뭐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뭐 서초, 대구 경북. 일단은 서울 강남을 지도부가 공천 신청자인 박진 전 장관 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모두 재배치하기로 하면서 누가 우선 추천될지도 주목이 되던데요. 우리 조기현 부회장님 상대당 입장에서 어떤 인사가 좀 유력해 보이신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강남 서초, 또 TK 이쪽에 아직 뚜껑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께서 매일 이 자랑하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 데부터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 공천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에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죠. 지금 이제 PK 쪽에서도 지금 단수 공천을 한다거나 TK에서 이제 컷오프가 이제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시스템 안에서 이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민주당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 평가가 공정하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시스템을 누가 작동하느냐 어떤 의도가 개입돼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공천밖에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서초 강남에 지금 아직 유보된 지역들 TK 지역 거기에 이제 컷오프가 이제 통보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또 이제 경선이 들어가더라도 또 하위에 대한 감상 기준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의외의 탈락자가 또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후보자가 됐다고 하면 그 결과를 놓고는 뭐 똑같은 공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스템 공천의 성공적 모델은 어제까지였고 오늘 이후에 정말 그 시스템 공천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위원장, 당대표, 사실상 당대표의 개입이라든가 용산의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영향력 행사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쉽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부터 한번 열리는 뚜껑에서부터 판가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21대 국회를 놓고 민주화 이후에 가장 심각한 불통국회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불통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단장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불통국회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그 거부권만 몇 차례 행사되는 거부권 전국을 이제 그게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 일종의 날치기를 하면서 법률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통국회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국회마다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이제 자평을 하게 되는데 저도 정치 입문해 가지고 여러 번 이제 그 매번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보면서도 항상 느끼지만 이제는 좀 그 어떤 정도의 그런 국민들께서 의석수의 밸런스를 한번 좀 잡아주시기를 제가 많이 소망을 합니다. 지금 180석에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0석 정도 남짓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대화나 불통을 좀 가로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하는 균형을 하는 과반을 전제한 규정을 원하긴 한데 민주당은 반대겠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 21대 때 보여준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이제 소통에 대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이번 총선에는 좀 마련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하신 김용주 전 부의장 의원께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 입장 측에서 부인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론 공관위원장 누가 맡느냐 이런 것도 개혁신당이 관심사긴 한데 김용주 의원께서 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네네. 뭐 사실은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당신이 하위에 포함이 돼서 네. 공천에 위기가 생길 거라는 건 생각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충격도 컸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보를 받자마자 탈당선을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긴 한데 네네. 이제 그게 불과 한 2, 3일간에 있었던 일이어서 향후 정치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고민이 있었겠고 그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개혁신당도 고민은 하시겠지만 네네. 그렇게 당장 뭐 여기에서 민주당에 어떤 탈당했고 다른 당을 통해서 내 정치적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쉽게 가지는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여러 보도도 있었지만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다른 분들께서도 설득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그 예. 개혁신당의 공관위 구성은 이번 주 안에 한다고 하는데 공관위원장은 뭐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던데 공관위원장 어떤 분이 맡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맡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갇혀진데 타이밍상 이기는 타이밍이 되는 걸 포착해서 그 길목을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그런 길목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런 타이밍에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예. 그런 이제 확실한 골게터, 예. 그 주워 먹는 골게터 네네. 그런 적으로는 확실하신데 네. 그러면 이제 수비수하고 미드필더하고 다 완비가 돼야 갖춰진. 되는데 그런데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8살) 남규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남규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빠와 삼형제를 남긴 채 집을 나가버린 엄마.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분의 노고에 보답하듯 늘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남규. 하지만 위암에 걸린 할아버지와 유방암 투병 중인 할머니는 아이들 뒷바라지가 점점 힘에 붙여오는데요. 기초수급비와 지원금을 아끼고 아껴보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남규네 가족. 남규의 꿈과 노력이 큰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처럼 내일도 쌀쌀하거나 춥겠고요. 전국에 비나 눈이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도 진눈깨비나 눈으로 강수 형태가 바뀌었고요. 오늘 중부와 경북권은 비나 눈이, 그 밖에 남부와 제주는 비가 내리겠고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내륙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충청권은 오후에 그칩니다. 남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역시 동해안과 산지 쪽으로는 모레까지도 눈이
예보돼 있는 상황인데요. 대설특보 발효 중인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보돼 강원 산지 최고 50cm 이상, 동해안도 5에서 30cm, 경북 북동 산지 10에서 40cm, 경북권도 3에서 15cm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으로도 3에서 8cm, 그밖에 충청과 남부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대설특보가 수도권, 강원, 충북, 경상권 곳곳에 추가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6도 분포, 내일 낮 기온도 서울 4도 등 전국이 1도에서 8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당분간 체감온도 더 낮아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등 정부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단수공천자 10명을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은 근거가 없다며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등 방송사들의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가상화폐 거래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는 거래 수단을 넘어서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국내에서도 수백만 명이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화폐 관련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등이 그런데요. 관련 내용 가상자산 전문가시죠.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청취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어떤 추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만 거래가 가능한 건지도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한국금융정보분석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600만 명 정도의 투자자 수가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실제 거래소 앱 사용자 기준으로는
1,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주로 이제 거래는 가상자산 애플리케이션, 이제 앱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하게 되시는데요. 그렇죠. 그냥 보통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이제 금융 투자 관련한 그런 절차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네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혹시 원하는 제도적 개선이나 요구 사항은 혹시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요. 네. 역시 뭐 좀 사기 안 당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네네. 예, 과거에는 사기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앞장서서 조성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 또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세금. 가상자산을 이제 이 투자자들 생각에는 이거 뭐 금융자산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에 맞는 좀 과세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특히 뭐 코인 한창 그렇게 화제가 될 때는 뭐 폰지 사기 수법으로 이렇게 당하신 분들 많았는데 사기 안 당하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 요구 사항이 있으신가 보네요. 자, 근데 지금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시행했잖아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허용했다 하던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1월 10일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을 했고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이제 거래가 거의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현물 ETF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을 어떤 금융적인 포장지로 감싸서 기존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일종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ETF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약속한 걸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이 ETF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미국 주식을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난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 가졌던 게 뭐였냐면 이걸 우리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들도 사실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걸 이제 할 수 없게끔 막았습니다. 그렇죠. 네, 막아서 사실은 이제 뭐 왜 막았는지는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건 오늘 접어두고 막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치권에서 공약을 내놓은 것이죠. 이게 막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뭐 만들 수도 있게 해주고 유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공통적인 공약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여야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ETF 등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당은 아직 그 기사는 나왔는데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가상자산 과세가 원래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걷게 돼 있는데 이걸 2년 유예해 주자. 네네. 예,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법인들 투자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줄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IEO라고 해서 IEO는 뭐냐면 이제 거래소를 끼고서 코인을 발행하는 걸 말해요. 코인 발행이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큰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발행을 하게끔 해주자. 요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야당에서 나온 거, 민주당에서 나온 거는
그 가상자산 투자가 우리가 봤더니 금융투자랑 사실 결이 같지 않냐. 그래서 금융투자랑 똑같이 5천만 원까지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송금도 5년까지 이연시켜주겠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조금씩 차이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법을 좀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공약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입법 과제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미국에서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국내 금융 당국에서 네. 한국에서는 거래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논리로 들었던 게 현행법상 이제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열어주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예.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 당국의 견해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입장도 뭐 나온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규제 당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제 ETF 거래를 불가라는 이제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2017년부터 사실 규제 당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조금 인기를 얻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계속.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사기가 많았던 이유도 네. 사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규제도 하고 뭐 나서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면 네. 사기를 그렇게 대놓고 칠 수 없었을 텐데 그냥 방치를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규제를 하는 것이 일종의 이 시장을 인정해주는 효과를 준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스탠스는 이렇고 현 정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여당 야당 얘기를 했고 또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그렇죠. 정부는 금융투자 최근에 이제 금투세 폐지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투세는 뭐 금융투자 소득이니까 폐지시키겠지만 가상자산은 우리는 계속 걷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요게 여당이랑 약간 좀 결이 다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야의 어떤 공약들,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가 크겠네요. 혹시 뭐 이런 부분은 좀 우려할 수도 있겠다 싶은 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네네. 제일 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제 세금을 원래 당연히 내년부터는 걷어야 되는데 네. 유예시켜 준다고 하면 굉장히 그건 좋죠.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세금이 사실은 이번에 유예하면 세 번째 유예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2022년 1월, 그러니까 2년 전에 도입이 됐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인프라 뭐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미 2년을 미룬 거고 그런데 또 미룬다라는 것은 네. 조금 뭐랄까 이게 좀 저희는 좋은데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세수도 좀 많이 적게 거친 측면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공약을 한다 해도 현실성이 있을까? 예, 세수가 부족할 텐데 이거를 과연 유예를 시킬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이고 환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한 번 더 미루는 게 가능해? 세수 걱정 안 될까라는 어떤 정부 측의 입장도 그렇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네네. 최근에 네,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네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 이거 참 꽤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던데 일전에 그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에서요. 대표님 자주 찾으면 그때는 내려가는 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네네, 인터뷰 맞습니다. 자주 하세요? 굉장히 놀랄 만큼 그러니까 사실 섭외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네, 말씀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아까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요거를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해 주는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이게 이제 46,000달러 정도에서 승인이 됐거든요. 예. 현재 가격은 한 52,000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앞으로 보면은 이제 좀 좋게 작용할 부분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요. 하나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3번 한다, 4번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였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이제 어떤 현금 이제 시중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소식이고 4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반감기 전후로 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소식이고 5월 달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승인이 또 되게 되면 비트코인 ETF 승인됐을 때 가격이 올랐듯이 네. 또 전반적으로 코인 가격이 좀 오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이것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현재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지금 정가에서 비트코인 친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대부분 공화당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이 취하는 가상자산 정책이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까 그 한 가지 포인트 중에서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그 반감기 요게 뭔지, 요게 오면은 왜 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인지 잠깐 보충 설명 좀 해주실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거든요. 근데 이게 2,100만 개를 다 발행해 놓고 유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의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이게 블록이 하나가 채굴될 때마다 그 보상으로 이 채굴자한테 비트코인 몇 개씩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점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제까지는 제가 비트코인 이 블록을 하나를 채굴할 때 10개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았다고 하면 반감기가 오늘 지났다. 그러면 이게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체계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네. 보통 보면 이제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더 적은 비용, 더 적은 노력으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 테스트에서 돌아간다라는 게 입증되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예외 없이 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있다면 예상되는 변수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가장 큰 것은 이제 역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고 하면 이유는 아마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보조 지표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4번 정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3번만 한다거나 2번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역시 비트코인의 또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승인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한번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그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하여튼 대표님을 놀라울 만큼 잘 안 찾는다고 해서 그럼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거는 앞서 말씀하신 여러 요소들을 본인이 잘 판단하고 고려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지. 뭐 저희 말씀 듣고 넣어야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대표님 초창기하고는 좀 다르게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초창기는 거래 수단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뭐 금융 상품이나 투자 대상으로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거대 규모 거래 시장이 형성됐다는 점과는 별도로 개념 차원의 문제는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자산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세계 어느 한켠에서는 화폐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화폐로 사용하기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자산 반열에 들어간 가상화폐도 있는 반면에 네. 아예 화폐 컨셉으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 네네, 그러네요. 예, 한 개당 뭐 1달러의 가치를 수정하게끔 설계가 된 건데 이제 남미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거의 한 30% 정도 시중에서 융통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요 이 가상화폐 거래가 점점 복잡한 상품 형태를 갖추면서 금융시장에 혹시나 초래하게 될 위험성 같은 건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선진국들 그러니까 이제 G20라고 해서 우리 이제 세계에서 좀 선진국 20개 나라가 모여서 하는 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회의에서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상화폐에서도 이제 금융의 역할을 하는 섹터가 있어요. 예.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디파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파이가 규제가 없고 기존 금융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좀 고위험 상품들이 거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 디파이 영역이 잘못하면 어떤 그 금융시장의 교란 내지는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이 선진국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뭐 아까 쭉 이제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예.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좀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영역에 대해서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 이걸 무관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난 관련 안내 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강원 또 경북 또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도로 특히 미끄럼 사고도 우려가 되니까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운전하실 때는 안전거리를 좀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골목길 또 경사진 도로는 빙판길도 예상되니까 미끄럼 사고 유의하십시오. 자, 실시간 교통정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돌발 소식이 꾸준한데요.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 홍제 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뒤로 성산 램프부터 이 돌발 구간 지나 종암 분기점 쪽으로 40분이 넘게 정체됩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구리 쪽 강변북로 가장 혼잡한데요. 방화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더디다가 다시 마포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모두 1시간 30여 분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수도권 제일순환 선 판교에서 구리 일산 방향, 성남과 서하남,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 더디고요. 이후로 자유로 갓길에선 승용차 사고를, 김포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부권 정체는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인데요. 판교와 송내를 중심으로 더디다가 고양부터 사패산 터널 사이 15km 구간 긴 정체가 꾸준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오산 부근 5차로의 고장난 차 처리 여파는 남사 진위부터 크게 받습니다. 한편 서해 기상 악화로 현재 인천항에서는 일부 여객선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 후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입니다. 네, 저는 항상 이 인사를 꼭 듣고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계속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네. 병원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전공의 분들이 사직서를 네. 대거 내고 있는데 한번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로 인해서 네. 지금 벌어진 사건들인데요. 그 전공의, 그러니까 인턴과 레지던트죠. 이 전공의들이 현재 병원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 전공의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데 대학병원에는 이제 중증 환자, 응급 환자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병원을 운영하는 주축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좀 심각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 사직서 네. 내지는 사직서를 낸 규모 이런 것도 좀 체크가 되나요? 네, 지금 100개 정도의 수련병원을 점검했는데요. 네. 사직한 인원이 20일 밤 10시 기준 8,816명이었고요. 어젯밤 기준으로. 네, 이게 소속 전공의의 71%에 달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고 네. 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가운데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요. 다만 병원들이 사직서를 실제로 수리하지는 않았고 네. 복지부는 이제 전공의 한 6천여 명 정도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제 소속 전공이 71.2%가량 네. 어젯밤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뭐 얼마나 그 체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사실 전공의분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환자분들 또 환자 보호자분들 네. 이런 분들의 우려와 걱정 또 불편도 맞아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숫자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환자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일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피해 신고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20일 오후 6시 기준인데요. 5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응급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군병원에 가는 상황이에요. 아, 군병원. 네. 그리고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인력에 이제 공백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의료 행위가 종용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보건의료노조가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뭐 심전도 검사나 정맥 주사 같은 것들은 전공의의 업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지시하거나 그들이 이제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일반 간호사를 그 PA 간호사로 배치를 해서 네. 의사 업무를 보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의사들이 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일이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져서 환자들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뭐 환자분들의 불편도 있을 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가외인 일을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일도 네.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또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의료 행위다 보니까 그쵸. 이 사람이 안 하면 그만큼의 분량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네. 업무가 또 과중이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네요.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 뭐 이런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 네. 법을 집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전공의들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여요. 의사 커뮤니티 이제 내에서는 뭐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뭐 이런 대처법 같은 것들도 좀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엄정 대응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병원을 어떻게 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도 대응할 네. 것인가 채울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정부가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지금 겨우겨우 상황에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골든타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이상으로 더 길어지게 되면 뭐 그 군의관이나 뭐 공중보건의사 중에 일부를 이제 인력으로 차출해 오는 식의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당장 30%에서 50% 정도의 진료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가서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축구 관련 얘기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화해를 했네요. 네, 화해를 했습니다. 오, 네, 예. 아시안컵 도중에 이제 격한 갈등 그리고 또 손가락 탈구, 예. 뭐 이제 예의가 있고 없고 뭐 팀워크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화해인가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한 건가요? 그렇죠. 사과를 하고 예. 이제 화해까지 한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네. 갈등이 봉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원래 논란이 터진 직후에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었어요. 네네. 근데 이 스토리가 24시간이 지나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는 좀 게시글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번 올려서 그냥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이제 딱 고정돼 있는 네, 글로 그쵸. 올렸다는 말씀이죠. 고정된 게시글로.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한번 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스타그램에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이제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래서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뭐 런던으로 찾아갔다고 직접 밝혔고, 파리에서, 네. 네. 그리고 다른 대표팀 선배와 동료에게도 직접 연락을 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또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네,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저도 네.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가 활짝 웃으면서 네.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뭐 그런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활짝 웃으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뭐 나도 어릴 때 실수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좋은 선배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 그래서 강인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도 특별히 좀 보살피겠다. 또 이런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참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고 네. 받아주고 또 이렇게 사과를 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네. 언급까지 했는데 사실 뭐 이강인 선수를 향한 어떤 그 악성 댓글들 네. 또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19일이 또 이강인 선수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축하 댓글도 물론 많았지만 그 조롱과 비판 섞인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강인 선수를 이제 모델로 기용하던 기업들도 뭐 관련 프로모션을 수정하거나 보류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가 나왔나요? 이게 가짜 뉴스가 좀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이 예. 나왔던 상황인데 네네.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소속된 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 뭐 이강인과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뭐 내지는 뭐 이미 팀 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켜 왔다. 뭐 이런 좀 가짜 정보를 담은 이제 뉴스들이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유포가 되면서 좀 사람들이 아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사실 그런 거 올라오면 많이 보나요? 네,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한 뭐 71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야 옛날에 또 이런 일도 있었대 하던 정말 네. 그 확인되지 않는 그런 가짜 뉴스, 카더라 통신 이런 네. 것들이 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 사이가 일단은 화해가 됐고 축구협회도 좀 안정을 좀 찾고 감독도 선임이 좀 잘 돼서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어떤 그 명성 또 그런 프로다운 모습들 앞으로 좀 잘 보여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에 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가 전한 소식인데요. 네. 이달 말에 그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네. 오는 건가요? 아, 정말 오랜만에 오는 네, 거고 2013년 6월에 방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건데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핫한 분야인 인공지능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윤석열 정부가 3대 미래기술로 설정을 한 게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이렇게였는데 얘네한테 이제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메타와 함께 논의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고 네. 또 메타가 그 우리 정부가 만든 가짜뉴스 대응 민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 등지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이번 달 말에 좀 올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AI 분야에 대한 어떤 논의들 네. 특히 뭐 앞으로 발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가짜뉴스 대응 관련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현안 논의가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되고요.
근데 그 10년 전에 2013년인가요? 그때 왔을 때는 이재용 네. 당시에는 부회장과 그쵸.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AI 사업용 반도체 수급을 논의하려는 건데요. 네네. 사실상 그 인공지능 분야에 필요한 반도체 칩을 엔비디아가 80%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거의 독점하고 있죠. 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메타가 이것에 맞서서 좀 자체 칩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좀 걱정해야 되나요? 이게 엔비디아는 딱히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메타가 작년 5월경에 고성능 반도체 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해야 하긴 하는데 이 엔비디아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직접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싸게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좀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가 4,7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만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어떤 기술력이 있고 메타 입장에서는 꼭 협업을 이끌어내고 싶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오픈 AI의 이제 CEO인 샘 올트먼도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뭐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등을 만나면서 이제 연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그것도 좀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1심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당장은 사법 리스크가 좀 벗겨졌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정말 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관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가 방안을 해서 우리 정부 또 혹시 모를 삼성전자와 어떤 이뤄내는 성과가 뭐가 있을지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토요일이면 벌써 만으로 2년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은 병력도 무기도 모두 밀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전쟁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 사이렌 소리가 떠올라요. 키이우에 울려 퍼졌던 러시아가 침공했을 당시가 어떤 다른 생방송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뭐가 일이 난 건가 싶었는 그게 떠오르는데 벌써 이 전쟁이 2년이 만으로 토요일 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대사님.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전쟁에 갖는 함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좀 그런 근원적인 걸 묻게 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측 간에 벌어진 전쟁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제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미 미국도 그래 선언했습니다만 우리가 30년 동안 정말 상호 의존 교역도 자유롭게 하고 국경도 없이 그냥 탈냉전 질서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참 자유롭게 많이 이제 여러 관계를 맺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세계가 끝나갔다 종식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상당히 뭐 추상적인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게 이 미국의 그런 그 주도로 질서가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고 또 중국도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강대국 간에는 설정한 대립과 경쟁을 하는 그런 신냉전. 근데 또 그렇다고 다 그렇게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 그러니까 보면은 또 개독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이런 사우디 중동 국가는 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다변화를 해서 다극화하는 상당히 이게 복잡한 세계의 그 모양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같이 이제 무역이라든가 경제를 많이 해야 한 나라는 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걸 또 극복해야 하는 지혜를 많이 해야겠고 예.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뭐 석유라든가 그 가스 또는 심지어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도 들여오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경제 안보 문제까지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전쟁 자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재래식 전쟁으로 가면서도 또 현대식 드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첩보에 의한 위성이라든지 이런 네. 걸 같이 봉합적으로 시켜서 전쟁은 정말 한번 일어나면 끝내기도 어렵구나. 네. 그래서 평화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게 최근에 드러난 더 그 문제인데 예. 지금 미국의 이제 대선 또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약점이죠. 어떤 역량이라든가 경제력, 산업력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뭐 러시아의 20배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지원해 주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적인 그런 정치적 그런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극도화돼서 네. 그 안보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교훈을 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우리 국내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좀 우리가 좀 더 잘 가져야겠다 하는 예. 거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 21세기 일어난 이 전쟁의 양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뭐 이념 때문에 일어난 네. 일이랄지 아니면 정말 땅 따먹게 하는 그런 더 과거의 전쟁이랄지 이런 그렇습니다.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고리들과 연관성과 정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갖고 있고 네. 전쟁 양상도 재래전뿐만 아니라 뭐 회색지대 전쟁, 네. 인지전 이렇게 네. 정말 다양한 양상 네. 참 살펴볼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2년 동안. 네. 우리 대사님은 그 시기를 어떻게 좀 구분하시겠어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단기간에 끝낼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네. 실패를 한 그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러시아한테 그 뺏긴 영토라든가 이걸 거의 다 회복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작년이죠. 23년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한 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러시아가 어떤 군사적인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방어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서방의 정치적 의지가 지금 상당히 문제화되는 네. 문제시되는 그런 혼란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까지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약간 양 3자 간의 정치적인 의지가 어떻게 결집이 될 수 있을지 지속할 수 있을지 또는 이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네.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혼란기 와중에 또 중동에서도 전쟁이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각각 추구했던 전략적 목표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게 각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추진됐다, 수행됐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완전하게는 양측 다 달성을 못했고 네. 나름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한 5, 60%는 달성을 했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옛날 과거 역사적인 유러시아라는 노보러시아라는 지역을 거의 지금 장악한 18%가. 근데 조금 더 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뭐 하이키오라든가 지금 오데사라든가 이런 쪽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정권을 러시아가 승인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신나치다 뭐 이렇게 자꾸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토에는 가입하는 걸 원하지 않고 네. 우크라이나는 단지 EU 가입 정도는 뭐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뭐 제렌스키 대통령이 10개항 뭐 이래가지고 평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영토 뭐 주권 회복뿐만 아니고 이 푸틴이라든가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이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까지 상당히 그 폭넓은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상충된 목표를 어느 정도 줄이려면은 네. 이 승리의 개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국내적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 개념을 좀 뭔가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끝난 그 뮌헨 안보회의에서는 EU는 네. 반푸틴으로 뜻을 모은 듯 하던데 네.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28 전쟁까지 겹치면서 서방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러시아를 규탄하는 쪽에 좀 힘이 모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러시아 규탄은 그 나발리
그 지도자가 죽음다는 그걸로 해서 많이 결집은 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소위 그 나토라고 그러죠. 노 액션 토킹 온리 이거의 약자인데요. 네. 말만 많고 실제로 행동은 취하지 않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약간 보여서 특히 이제 미 공화당 쪽에서 이제 그만 그 싸우게 하고 이거를 이제 저 평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교섭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발리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공화당 쪽에도 이제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약간 변동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네네. 노 액션 토킹 온리 나토라고 또 비유를 해주셨고요. EU에서는 이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그 말씀하신 나발리가 사망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23일에 모레인가요?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하던데 그런데요. 궁금한 부분이 대사님. 지금까지 많은 제재를 가했는데 과연 러시아 경제에 실제로도 엄청난 타격이 왔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당장 뭐 한 1, 2년 동안은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석유라든가 이제 가스 사우디 같은 나라예요. 한쪽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거의 뭐 1,000억 불 이상을 지금 수익을 올려겠는데 이게 중국과 인도가 그걸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IMF가 뭐 금년에 2.6%까지 성장한다. 전시 경제죠. 일종의 이제 수요를 전시 수요를 해서 이제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뭐 첨단 장비라든가 뭐 이런 반도체 이런 이동 용도 약품을 못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금융 제재도 하니까 내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동원도 됐고 또 국외로 뭐 30만 정도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러시아의 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경제는 굉장히 지금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어려워졌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지금 제재를 어떤 걸 맡길 거냐 효과가 있겠냐 이제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발리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 대한 모든 행동에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걸로 고안한다고 그러는데 뭐 인적 제재 아니면은 뭐 지금 러시아가 그 은행에 중앙은행에서 그 동결되어 있는 3,000억 불이 있어요. 그 유럽에 주로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몰수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하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뭐 그 미국의 LNG를 뭐 추가로 지원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공화당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600억 불 그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할 텐데 제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타격을 입히는 그런 거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양측의 전쟁이지만 지금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전쟁 수행에서 어떤 미국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측 지원에 약간 좀 시큰둥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대사님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하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전쟁 수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그 영향 문제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죠. 유럽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앞마당에 드러난 거니까 뭐 20억 불, 30억 불 뭐 이런 규모로 또 좀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은 뭐 한 지금 1,000억 불 이상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이 규모 면에서나 또는 이렇게 방산 그 여러 가지 그 무기 제어문에서나 제일 중요한 게 아주 실질적으로 한 3, 4개월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장에서 쓰는 포탄의 비율이 1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정도고 지금 이제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미국한테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미국의 신뢰도 대외 신뢰도가 금이 가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도전국들의 도전을 받아서 분쟁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 하는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아직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랄지 전쟁에 대한 개입은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금과 기조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뭐 그동안에 뭐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등등 해서 약간의 그런 그 지원 문제라든가 뭐 푸틴과 그 갑자기 뭐 어떤 그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집권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안보 문제라든가 세계 평화에 본인이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말이 앞서가는 이런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푸틴도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를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로서는 좀 잘 지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경하고 뭐 그 당시 그 중거리 핵전력 조약도 파기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푸틴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바이든을 더 선호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그 트럼프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군사적 지원은 조금은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대선이 지난 다음에 전쟁을 종식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협상 시도 측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또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할 거고 단지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후보의 그런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기업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미국한테 돈의 부담이 경제적인 예산 부담이 없게 할까? 뭐 이런 걸 협상을 풀자 이런 식이고 또 이제 주고받기식인데 항상 자기가 좀 더 많이 취하려는 거고 또 그렇게 뭔가 되면은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이윤 남겨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잘했다. 성공했다. 뭐 이런 걸 또 과시하고 이런 이제 스타일이 좀 강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좀 착안해서 우리가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냐면 미국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주 핵무기 사용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면 뭐 위성들을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를 개발해서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나요? 그 백악관 그 보좌관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우주에서 이제 어떤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인데 현재 그런 개발 중이고 아직 배치는 하지 않았어. 당장 이제 현실적인 위험은 아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우주에서 이제 핵무기를 이제 폭발시키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점 이거에 관해서는 아마 미국이나 소련 당시에 1962년에 한번 실험을 했대요. 유사한 실험을. 근데 뭐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나 우리 앵커님도 들으셨던 EMP라고 있어요. Electronic Magnetic Pulse라고 전자기 파동을 내 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 일대에 그런 여러 가지 전자 장치라든가 이런 걸 마비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건 지금 외교권 조약이라고 아우터 스페이스 조약이라는 게 1967년에 체결돼서 그걸 지금 금지는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가 탈취하면 또 그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주에 주로 상업용 유성을 많이 넣고 있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한테도 타격이 가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거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을 하면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많이 그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아마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브링컨 장관도 인도하고 이제 중국 장관을 불러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공유하면서 러시아를 좀 설득을 하고 자제를 시키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 지금 2년을 앞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동부 격전지 아우디우카를 점령했다고 하던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잃은 게 큰 손실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인 거예요? 이 지역은 이제 돈바스 지역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고요. 거기를 잃으면은 그 뒤가 좀 평지라서 굉장히 방어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군사 전략적뿐만 아니라 푸틴한테는 정치적인 아주 굉장히 이제 플러스를 주는 거죠. 자기 대선에서 이렇게 나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 거가 돼서 정치적인 타격도 있고 이제 지금 저 남부 쪽이라든가 중부 쪽에도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서 지원이 없으면은 상당히 우크라이나 군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두 나라 어떤 전력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전쟁 초기에는 군사력만 봤을 때는 뭐 세계 2위대 뭐 23위였나요? 이게 뭐 금방 뭐 점령이 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길어지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제 동원령 때문에 국민들 반발도 거셌던 것 같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동시에 네. 지금 현재 전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네, 지금은 지금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상당히 우세해지면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작년보다도 더 금년에는 한 1,000억 불 정도 자기 예산의 3분의 1, 뭐 30%를 이제 그 말하자면 배팅을 한 거예요. 푸틴이. 네. 그래서 뭐 앞으로 2 내지 3년 그러니까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라든가 이런 무기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 인력 면에서도 지금 47만을 지금 동원해 놓고 있습니다. 지상군 병력만.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원에 이제 의존해야 하고 뭐 드론을 생산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국내 여론 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평화 협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30% 이내에서. 네네. 그 대신에 또 이제 영토를 놓고서 양보를 좀 하는 그런 걸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 지금 70% 이상이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이 있는 거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뭐 전쟁은 지지를 되게 70% 이상 하는데 좀 이제 그만하고 좀 평화 협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이 한 57% 가반수가 좀 넘고 또 그 동원하는 것도 뭐 5, 60%는 절대 더 이상 동원하지 말라 하고 있어서 푸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이라든가 현재 병력 면에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잘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으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고 러시아는 아마 이거를 아마 일주일 내에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막 끝내는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예측 못하게 오르게 가는 거는 서방의 그런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런 이제 러시아하고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라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반푸틴 인사 나발리의 사망 이 파장을 지금 예시 많이 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 나발리 사망의 파장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분이 그 푸틴 정권의 이제 부패라든가 또는 이제 대선까지 나가려고 했던 분이라서 앞으로의 그런 이제 러시아 민주주의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인사 아니냐 하는 이제 희망을 서방 측이 많이 걸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이제 사망함으로써 일단 구심점이 없어졌던 거죠. 다만 이제 젊은이들한테 어떤 모범 사례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정부가 일단 러시아 전통 가치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런 약간의 이제 역사적 교육을 내고 있어서 제한적이고 단지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런 이제 푸틴에 대한 이런 그 잔인함 이런 거에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원했던 공화당 이 의원들 좀 광경파들 좀 그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압박이 굉장히 가해져서 앞으로는 추가 군사 원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순풍을 탈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 좀 되겠네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을 현 상황에서 뭐 최근에 뭐 쿠바와 수교도 맺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러시아 관계를 정립해 가는 게 지혜로울까요? 지금 제 전쟁 상황이라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크라이나에는 경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용 무기 지원으로 이제 국한해서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비우호적 관계지만은 조금 이렇게 우리하고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안보리 결의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이제 탄약거래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금전거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계속 그 러시아나 미국의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안보리 상임이사로서의 책임성 한반도 안정에 대한 그동안에 기여했던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좀 촉구하면서 러시아도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이런 이제 중국에 종속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두면서 지금은 상황 관리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언젠가는 좀 뭔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기초는 좀 여지는 놔두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또 이런 부분을 많이 같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교류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제재라는 큰 틀 국제사회가 이런 신냉전의 체제로 가는 큰 흐름에 우리가 역행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틀 내에서 뭔가
최소한의 데미지를 줄이면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222님,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니까요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The Gunner's Dream인데요.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 Somewhere old heroes shuffle safely down the street where you can